안녕하세요.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청담 포워드 피부과의 이선복 원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제가 이런 큰 채널에 라이브를 한다는 게 굉장히 긴장도 되고 어색한데, 그래도 제가 잘 준비해 온 만큼 한번 잘 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피부과 전문의로서 피부 질환을 진단하고 또 치료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피부과 용어가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또 피부과 질환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이제 환자분들께서 진단명도 어렵고 치료도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비욘디 채널에 이제 라이브 방송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떤 주제를 하면 조금이라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조금 도움이 되는 콘텐츠일까를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조금 생각해 보았는데, 생각보다 흔하지만 잘 모르고 있는 피부 질환 5가지라는 주제로 한번 구성을 해 보았고, 이제 저는 이제 실제 환자분들께서 호소하시는 증상의 사연을 먼저 필두로 해서 과연 어떤 질환인지를 한번 저희 함께 유추를 해 보고, 그 질환의 특징 그리고 경과, 그리고 만약에 이 질환이 치료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을 저는 선호하고 있는지, 요런 구성으로 5가지 주제를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한번 좀 편하게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원장님, 아랫입술에 푸르게 생긴 덩어리가 있는데 이 덩어리가 처음에는 멍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없어지지 않아요."라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이렇게 없어지지 않다 보니까 가끔 양치질을 할 때 피가 납니다. 한 번 생기고 없어지지 않고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혹시 피부암은 아닌가요?"라고 하시거든요. 과연 요 보라색 피부병변은 어떤 피부 질환일까요? 그래서 요 질환은 정맥호라는 질환입니다. 이제 정맥호는 이 호자가 호수의 호자거든요. 우리 피부에 있는 정맥이 우연한 계기로 서로 연결되고 확장되고 마치 우리 호수처럼 넓어졌다라는 어원에서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이 정맥들은 실은 이제 잘 비춰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입술처럼 피부가 얇은 부위는 정맥이 조금이라도 뭉치면 더 튀어나오고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맥호라는 것들은 피부 또는 점막 아래에 정맥이 확장돼서 생기는 양성병변이고 피부암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얇은 피부에 잘 생기기 때문에 주로 아랫입술에 많이 돋보여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한 80-90% 정도 되고요. 그 외에도 눈가나 관자, 귀 주변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크기가 작으면 모르시는 경우도 많고요. 눈에 보인다 싶으면 한 3-4mm 이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고, 정맥은 보통 푸른색을 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푸르거나 보랏빛 색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아무래도 후천적으로 살아가다가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중장년층에게서 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비슷해 보이는 경우를 우리 인제 전문의 병원에서도 많이 오시는데, 선천적인 정맥 기형, 혈관 기형에서도 이렇게 유사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혈관 기형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생긴다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고, 또 입술에 멍이 생기는 경우도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멍은 자연히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 화농성 유가종이라고 해서 이렇게 모세혈관이 뭉치는 경우에도 굉장히 유사해 보이지만, 이 경우에는 푸르게 보이지는 않고 빨갛게 보이고요. 정말 드물지만 피부암도 유사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정맥고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생기면 없어지지 않고 좀 지속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양치질하다가 피가 난다, 아니면 자다가 깨물었는데 피가 계속 멈추지 않는다, 이런 주관적인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치료를 요하시는 분들도 전문의 병원에 많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인제 정맥호의 치료는 크게 인제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냉동 치료, 뭐 정맥 치료, 혈관 레이저, 수술, 요렇게 크가지 3 가지인데, 여기서 인제 정맥호를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가장 잘 생기는 부위가 바로 입술이라는 점인데요. 입술은 저희가 미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시술을 했을 때 흉터가 최대한 안 남았으면 좋겠고, 또 그 시술 후에 입술의 모양이 변형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정맥호를 혈관 레이저로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입술에 생긴 요런 정맥호를 조직 검사를 해 보면 이렇게 혈구가 많이 지나가는 정맥이기 때문에 정맥 레이저에 굉장히 그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맥 혈관 레이저는 넓어진 직경이 가진 정맥을 순간적으로 수축하고 파괴하는 원리고, 제가 인제 시술을 해 보면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직후에도 사라지는 경우가 있고, 시술 후에는 좀 붓고 단단한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혈관 레이저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보통은 뭐 재생 테이프나 이런 것도 하실 필요 없이 한 7 일에서 10일 정도면은 충분히 짧은 일상생활 회복 기간을 얻으실 수 있고, 보통 1번 또는 많아야 3번 이내로 대부분 사라집니다. 이게 실제로 저희 어머니 입술 사진인데, 입술 안쪽에도 정맥코가 있어서 한 번 치료해서 호전되는 경과를 보셨고, 또 이제 다른 분들도 이렇게 입술 바깥쪽에 있는 정맥코도 치료 한 번 만에 사라졌고, 또 이렇게 크기가 큰 경우에는 가끔 제가 수술을 하기도 하지만 수술을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큰 정맥코도 레이저 치료 이후에도 잘 치료해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질환으로는 입술에 생긴 푸른 덩어리인 요 정맥코라는 질환이 있고요. 피부나 점막에 있는 정맥이 이제 확장돼서 생기는 양성 피부 질환이고, 보통 피부암이나 정맥기형 등의 감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의의 진료를 추천드리고, 만약에 계속 지속이 되어서 정상적인 입술 색깔을 좀 해치는 미간적인 좀 불편함이 있거나, 아니면 피가 나거나 깨문다든지 불편함이 있는 경우에는 저는 그래도 치료 효율이 좋고 안전한 정맥코 레이저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연인데요. 원장님 얼굴에 여드름이 생긴 줄 알았는데, 저희가 인제 여드름은 보통 잘 짜지잖아요. 여드름이 정말 짜지지가 않아요. "과연 이게 무엇인가요?" 라는 사연인데요. 또 어떤 분들은 "사마귀인 줄 알고 튀어나왔으니까 사마귀인 줄 알고 치료했는데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시 여드름 흉터는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렇게 피부에 여드름 흉터와는 다르게 튀어나온 이렇게 살색 피부 병변들이 있습니다. 과연 무슨 질환일까요? 이는 이제 피지샘 증식증이라는 건데요. 우리 얼굴의 피지는 이제 피부를 기름지게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많으면 여드름을 만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마치 흡사 여드름처럼도 많이 보이는데요. 이러한 피지샘 증식증에 해당되는 피지선은 원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육안으로 보이지가 않는데, 이런 피지샘 증식증이 나이가 들면서 피지샘이 조금씩 커지면 이제 비정상적으로 커지다 보면 피지샘 증식증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육안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정상 피지샘과 비교할 때 한 30 배에서 50배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피지샘 증식증은 자가 진단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 친 곳이 전형적인 피지샘 증식증의 사진인데, 이 노란 병변 정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배꼽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피지샘 증식증은 이렇게 노란 바탕에 정중앙이 쏙 들어가 있다. 그래서 자가 진단이 가능할 정도로 전형적인 모양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인제 피지샘 증식증이 한 번 생기면 잘 없어지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치료로 저희 인제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도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으로는 효과가 거의 없고, 보통은 레이저 또는 고주파로 치료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부 병변에 따라 쪼금 다르기는 한데, 전통적으로 쓰는 우리 시어트 레이저라고 해서 점 빼는 레이저는 박피성 레이저라고 생각하면 되고, 고주파 치료는 피부를 벗겨내지 않는 비박피성 치료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선택하는 데 정말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네, 피지샘 증식증을 조직 검사를 해 보면 이렇게 깊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정상적인 피지선의 크기가 한 요 정도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엄청 커진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박피성 레이저로 이렇게 깊은 피지샘 증식증을 치료하려고 하면은 너무 열심히 어 파내다 보면 오히려 인제 피지샘 증식증은 치료가 됐지만 회복 기간도 너무 길고 또 움푹 파여서 흉터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얕은 병변이면 시오트 레이저로 박피를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깊은 병변은 고주파 치료로 비박피성으로 깊이 있는 피지샘을 녹이는 것을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사용하는 고주파는 요렇게 굉장히 얇은 바늘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얇은 바늘이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한 피지샘 증식증도 치료할 수가 있고, 제가 이제 비교를 위해 사진을 조금 찍어 왔는데, 인제 보통 저희가 보톡스를 맞는 보톡스 주사기가 이 정도의 크기거든요. 그래서 요 주사기 바늘보다도 굉장히 얇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게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러한 피지샘을 기 피지샘 증식증이 깊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를 박피하지 않고 고주파로 열로 녹이고 대사시켜서 줄이는 치료를 하면 좋고, 피부를 깎아내는 박피성이 아니기 때문에 흉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피부를 벗겨내지 않아서 재생 테이프도 불필요하고 일상생활 회복도 빠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제 요렇게 큰 피지샘 증식증도 1회 치료했을 때 추가적인 흉터나 그런 거 없이 치료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다발성으로 있는 경우에 다 깎는 것도 불편하고, 저희가 인제 회사 생활도 하시고 일상생활도 하셔야 하는데 테이프도 2-3주 붙이고 붉은 자국도 몇 주 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발성인 경우도 시간을 두고 치료를 하면 흉터를 남기지 않고 이제 피지샘 증식증을 잘 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두 번째 질환 같은 경우에는 피지샘이 과도하게 증식이 된 양성 질환인 피지샘 증식증이라는 것이고, 사막이나 여드름 흉터는 아니고요. 살색에 만져지는 덩이로 생겼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운데가 배꼽처럼 푹 파여 있는 소견이 특징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가 진단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심미적으로 불편하다면 박피성보단 비박피성인 고주파로 녹이는 것을 쪼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연인데요. 세 번째 사연은 생각보다 저희 병원에도 많이 오시는 분들인데, "입술이 점차 노란 알갱이가 생겨요. 처음에는 각질인 줄 알았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입술에 이제 빨간 피부와는 대조되는 하얗거나 노란 알갱이가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원장님, 입술이 노랗게 변했는데요. 혹시 헤르페스 감염이 아닌가요?"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사진도 보면은 입술이 정상적으로 원래 핑크색, 붉은색을 띠어야 하는데 경계가 무너질 만큼의 다발성의 노란 반점들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정상적인 입술 색깔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데, 과연 무슨 질환일까요? 이 질환은 이제 포다이스 반이라는 질환입니다. 실은 이제 원래 입술이 우리가 이제 피지가 많다라고 생각해 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입술은 태어나기를 피지선이 많이 발달돼 있는 이제 피부 조직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우연한 계기로 입술에 요렇게 피지선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소성 피지샘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피지샘의 발달이 없어야 하는 부위에 비정상적인 위치에 피지샘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입술이라든지 입 안의 점막이라든지 성기 이런 부분은 피지가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고 피지선의 발달이 인제 적다라는 반증인데, 요런 부위에 요렇게 노란 알갱이로 피지선이 보이는 것을 포다이스 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크기는 보통 1 미리 이하인 경우가 많은데, 이게 많은 분들은 요렇게 밀도가 높은 경우가 있어서 1 에서 3 미리 이상인 경우도 있고, 인제 크기를 재지 못할 만큼 빽빽하게 처해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인제 이런 포다이스 반은 증상이 없습니다. 가렵거나 따갑거나 하는 증상이 전혀 없고, 저도 인제 너무 궁금해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문도 많이 찾아봤지만, 정말 인제 특별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 외에는 다른 분들에서 생기는 피지샘 포다이스 반은 특별한 원인이 없이 우연히 생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사진을 가져온 게 이제 너무 오해가 많습니다.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 질환인 헤르페스로 오인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헤르페스 감염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게, 일단 입술의 헤르페스는 가렵거나 따갑거나 화끈거리는 증상이 있고, 또 입술의 한쪽에 주로 생기는 경우가 많고, 앞서 포다이스만의 색깔과는 다르게 수포나 물집
또는 농이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연 소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포다이스반처럼 지속이 되고 점점 심해지는 경과를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감염이 지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실이 된다라는 차이점이 있어요. 네, 환자분들이 많이 이제 헤르페스 감염과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과 오해를 하셔서 요 질환과는 정말 다른 질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가져왔고요. 그럼 포다이스반을 과연 치료를 해야 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포다이스반은 실은 건강상 전혀 문제가 되는 건 않습니다. 실은 저도 조금 가지고 있고 제 주변의 가족들, 친구들도 자세히 보면은 분명 조금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사진을 보여드렸다시피 이 정상적인 입술을 너무 가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제 입술색이 중요한 사람인데 입술을 계속 가리기는 어렵고 이런 심미적인 불편이 클 수 있습니다. 입술에 이 붉은 입술을 좀 가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피부과 전문이기 때문에 자꾸 조직 사진이 나오는데 요게 인제 입술 피부의 조직 검사 사진인데 이 포다이스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여드렸던 피지샘 증식증만큼 엄청 큰 피지샘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입술 피부는 저희 인제 얼굴 전체 피부 중에서도 굉장히 얇은 피부 두께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얇은 피부 두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은 피지샘이 발달을 해도 그 아래가 비쳐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 피지샘이 그 위로 비쳐 보여서 쉽게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피지샘 증식증보다는 조금 더 약하게 그리고 긴 간격으로 치료를 하게 돼도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요렇게 인제 포다이스반으로 오시는 경우에는 포다이스반은 어떻게 보면은 인제 우연히 계속 번질 수도 있고 번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절대 입술을 포다이스반 때문에 수술하시면 안 되고요. 입술의 고유의 모양, 우리가 인제 대칭적인 이 모양을 해치지 않는 편에서 치료율이 높은 걸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인제 박피성 레이저와 비박피성인 고주파를 계속 비교해 드렸는데 입술에 이제 포다이스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얇은 입술에 대한 피지선을 치료하기 때문에 박피성으로 다 구멍을 뚫고 짜내는 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늘을 꽂아서 안에 있는 피지샘을 녹이고 그리고 대사시키는 이런 비박피성 고주파로 치료하시는 것이 일상생활의 회복도 빠르고 또 피지샘 이 포다이스반의 피지샘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요렇게 입술의 정중앙에 있는 이 노란 알갱이 때문에 오셨는데 인제 포다이스반의 전형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고주파로 치료를 하게 되었고 한 3번 정도 치료했을 때 대부분 사라졌고 실은 인제 요런 사진들은 확대된 사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티가 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세 번째 질환은 이제 포다이스반이라고 하는 원래는 피지선이 잘 발달되지 않아야 하는데 우연한 계기로 입술에 피지선이 발달이 돼서 생기는 이소성 피지샘에 해당이 되고요. 발생하는 원인은 미상이고 주로 입술에 1mm 또는 뭉쳤을 때는 3mm까지도 보이는 노란 알갱이의 형태로 나타나고 특별한 증상은 없다. 그리고 감염성 질환인 헤르페스 감염과는 완전히 다른 질환이고 또 이제 포다이스반은 전염되는 질환도 아닙니다. 건강상의 문제는 없기 때문에 치료를 꼭 해야 할 건 아니지만 이 정도로 이제 붉은 입술을 가리고 심미적인 불편이 있을 경우에는 치료를 고려하게 되고 항상 입술은 입술의 고유한 모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입술의 모양을 해치지 않고 회복이 빠른 고주파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질문창을 보면 비슷한 유사 사례들과 이제 질문들을 주시는데 제가 강의가 끝나고 나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사연입니다. "원장님 코에 뭔가 여드름 같은 게 있었었고 여드름인 줄 알고 짰는데 잘 짜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래서 주변에 요런 매끈한 코와는 다르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마치 아까 보셨던 피지샘 증식증처럼 튀어나온 뭔가 흰색 자국들이 있어서 '혹시 인제 여드름인가 흉터인가.' 해서 염증 주사를 받았는데도 "치료가 안 돼요."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무래도 이런 매끈한 코가 아니라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햇빛을 보거나 화장을 하거나 뭔가 동영상을 찍었을 때 볼록볼록 튀어나오기 때문에 화장으로 잘 가리시려고 이제 메이크업을 두껍게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화장으로도 잘 가려지지 않아서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과연 무슨 질환일까요? 진단명은 이제 구진성 흉터라고 합니다. 이 구진성 흉터는 쪼끔 흉터 중에서도 특별한 타입의 흉터인데 주로 코나 턱에서 요렇게 생기는 흉터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피부에 염증이 생기거나 여드름이 생기면 흉터가 생긴다고 하면은 아래로 푹푹 파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구진성 흉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흉터가 아래로 꺼진 것과는 반대로 올록볼록 튀어나온 형태의 살색 구진을 보입니다. 이 구진이라는 말이 튀어나온다라는 의학 용어거든요. 그런데 보통 인제 이렇게 구진성 흉터가 그냥 생기는 건 아니고, 제가 구진성 흉터가 생겼던 분들께 꼭 여쭤보면 반복적으로 심한 여드름이 있었다, 뾰루지가 있었다, 그리고 그 염증이 인제 여드름이나 염증성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있었을 때 아무래도 좀 셀프로 관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좀 셀프로 케어를 하다 보니까 세게 압출하거나 아니면 잘 나오지 않아서 반복적으로 압출을 해서 좀 염증이 심하게 생긴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염증 후에 이 생기다 보면은 이제 피부가 아물려고 하는데 다시 또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흉터 형성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흉터 형성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 피부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아, 내 피부가 지금 위험하다. 꺼질 수 있으니까 열심히 콜라겐을 만들어서 좀 피부에 살을 빨리빨리 채워야겠다.' 이런 그 과정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인제 좀 코라는 조직은 그런 과정이 쪼끔 과도하게 생길 수 있는 조직 특징이 있어서 요렇게 튀어나온 형태의 그 흉터가 생기고, 그거를 인제 구진성 흉터라고 구진성 흉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런 개념이 나온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쪼끔 염증 후에 생길 수 있는 특별한 형태이고, 제가 인제 진료실에서 많이 보는 건 코가 제일 흔한 것 같고, 턱도 심심치 않게 보는 것 같습니다. 또 턱 같은 경우에는 좀 코랑은 쪼끔 또 다른 게,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땐 구진성 흉터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안에 깊은 여드름이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런 여드름은 실은 관리사 선생님들이 압출을 하거나 할 때도 잘 짜지지 않기 때문에 쪼끔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진성 흉터와 좀 깊은 좁쌀 여드름이 함께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구진성 흉터를 인제 치료를 하고 싶은 건 결국에는 인제 매끈한 코를 다시 돌아가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아마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렇게 코가 튀어나온 흉터가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럼 깨끗하게 박피를 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럼 '박피를 하게 되면 어떨까?'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로도 저도 이제 코멘트를 달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흉터 주사나 염증 주사로는 해결은 안 되나요?"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인제 실은 대학병원에서도 코에 대한 이제 피부암 수술도 많이 하고, 턱에 대한 이제 피부암 수술 후에도 이제 다시 피부를 먼 곳에서 가져와서 인제 꼬매는 재건 수술도 많이 해 봤는데, 얼굴에 있어서 코와 턱은 정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코와 턱은 피지의 분비가 많기 때문에 실은 재생은 잘 되거든요, 원리적으로는. 그런데 코는 생각보다 피부의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바로 이렇게 만져보면은 바로 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의 두께가 얇다. 그리고 우리가 인제 표정을 다양하게 지기 때문에 이 피부가 아물려고 하면 다양한 운동에 의해서 아물지 못하고 다시 또 흉터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박피를 한다고 해도 다시
흉터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또 이제 염증 주사나 흉터 주사는 자칫 코에다가 주사를 했을 때 이 염증 주사의 성분이 우리가 주사를 이 자리에 한다고 여기에만 있는 확률은 굉장히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이 같이 하얘질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뭔가 염증 주사나 흉터 주사를 했을 때 뭔가 어느 정도 좋아질 거라고 예측을 해야 하는데, 이거는 조금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주사를 너무 강하게 놨을 때 더 잘 되냐? 그것도 아니고, 약하게 한다고 그럼 안전하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구진성 흉터를 치료할 때는 전체 박피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흉터 주사나 염증 주사로는 치료가 되지 않고 이 코와 턱의 특별한 이 피부를 이해하고 치료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흉터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은 저도 인제 이런 흉터 치료를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이 흉터를 전체를 박피하면 절대는 안 되고 일부를 박피를 해서 단계적으로 치료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인제 회복 기간 동안 잘 아물 수 있고요. 자칫 너무 과하게 하면은 오히려 아물지 않고 멈추는 게 피부의 특징이거든요, 힘이 딸리니까. 그래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박피를 해 나가면 요렇게 심한 구진성 흉터도 매끈하게 회복될 수 있고, 또 이렇게 한 개씩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한 개씩 있는 분들도 구진성 흉터 1 회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질환은 코에 생기는 구진성 흉터라고 하는 살색에 튀어나온 흉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보통 과거에 심한 여드름이나 뾰루지, 염증 등이 반복적으로 생기거나 무리한 압출 후에 생기고, 매끈한 코에 심미적으로 조금 매끈함을 방해한다 싶으면은 치료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고, 치료는 레이저로 단계적으로 어떠한 이제 절제술을 추천을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차근히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연인데요. 눈 밑에 좁쌀 여드름인 줄 알고 짰는데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눈 주변에 편평사마귀가 생겼는데 "사마귀가 이렇게 번집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또 비립종인 줄 알았는데, 비립종이면 그 안에 비립종이 들어있는데 짜 보이는데 나오는 게 하나도 없고, 또 어느 날인가 이렇게 주변으로 계속 번지는데 "걱정됩니다."라고 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무슨 질환일까요? 자, 이 질환의 이름은 한관종이라고 합니다. 한관은 땀샘이라는 뜻이고요. 땀이 나오는 관이라는 뜻이고, 또 종은 종양의 종자입니다. 그래서 땀샘 유래 세포들이 이 종양을 만드는 양성 피부 종양인데, 보통은 아시아의 여성에게서 흔하다고 알려져 있고, 주로 발생하는 부위는 눈 주변, 눈 안쪽, 눈꺼풀이 굉장히 많고, 조금 증상의 정도가 심한 분들은 이마나 관자놀이, 목에도 있는 분들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성기나 발바닥, 그리고 팔다리에 있는 전신형도 경험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증상은 거의 없고 1mm 또는 3mm 또는 뭉치면은 더 크게 보이는 살색에 보이는 구진으로 생기고 있고, 그러니까 볼록볼록 튀어나온다는 뜻이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여름에 땀이 많이 나잖아요. 땀의 분비가 많잖아요. 이 한간종도 그 계절적인 변이가 있습니다. 바로 여름에는 조금 커질 수 있고 겨울에는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작아질 수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요렇게 눈 밑에 크게 생기는 경우에는 뭉쳐서 굉장히 큰 덩어리를 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제 많은 분들이 인제 한관종이랑 비립종, 편평사마귀 굉장히 이제 차이점을 궁금해하시는데, 일단은 비립종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구슬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짜 보면요, 구멍만 이제 레이저로 구멍을 살짝 뚫고 짜면은 온전한 구슬로 나오는 형태이고, 한관종은 짜도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편평사마귀는 피부 깊숙이 있는 종양은 아니라, 편평사마귀 바이러스가 피부에 감염이 돼서 피부의 가장 겉면이 위로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주 살짝 레이저로 깎으면 굉장히 빨리 치료할 수 있고 간단한 치료가 가능한 종양성 병변은 아니다라는 구분이 있고요.
우리 아까 인제 두 번째 질환으로 이제 배우셨던 피지색 증식증도 크기가 작거나 살색인 경우에는 한간종이랑 오인하실 수 있는데, 보통 피지샘 증식증은 대칭적으로 생기는 경우는 별로 없고 또 계절적인 변화도 별로 없고, 그리고 피지샘 증식증은 뭉쳐서 여러 개가 생긴다기보다는 이쪽 저쪽 얼굴에 전체적으로 생긴다라고 하고, 아까 특징적인 소견 있으셨잖아요. 그 피부병 이 피지샘 증식증의 정중앙이 배꼽처럼 움푹 꺼지는 소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좁쌀 여드름은 이 또한 이제 눈 밑에 생기면 다소 헷갈릴 수 있지만, 이 또한 이제 여드름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잘 보면 여드름에 구멍이 있는 경우가 있고, 만약 구멍이 없더라도 일반적인 한간종이랑은 다르게 단단한 피지가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짜 보면 큰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인제 한간종이 이제 종양이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궁금하시고 실은 굉장히 치료에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제 한간종이 한번 생기면 보통 이제 30-40대 분들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심해지는데, 한번 생기면은 잘 사라지지 않고 좀 지속적으로 번지는 경향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제 종양이라고 하면 이제 '피부에 생기는 종양이다.' 그러면 '종양을 좀 수술적으로 꺼내면 좋겠다.'라고 인제 심플하게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간종은 요렇게 인제 제가 예시 사진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표피낭종이라고 하는 양성 종양처럼 이렇게 경계가 딱 명확하고 구슬같이 딱 나오는 그런 종양은 아닙니다. 한간종은 일단 요렇게 볼 때는 경계가 명확해 보이지만 피부 속을 들여다보면 마치 후춧가루 뿌리듯이 아래 쫙 퍼져 있는 형태를 갖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계가 명확한 종양이 아니라서 이렇게 눈 주변에 한간종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앞서 요렇게 편평사막이나 비립종이나 좁쌀여드름이나 요런 것들은 피부를 봤을 때 거의 피부 겉면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피부 겉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한간종은 보이기에는 피부 겉면에 있는 것 같지만 피부의 굉장히 안쪽 진피층 깊이, 진피층이라고 하는데, 진피층 아래쪽까지 후춧가루처럼 쫙 퍼져 있기 때문에 피부를 이제 우리 편평사막이나 여드름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할 때 간단히 깎잖아요. 그렇게 깎는 박피성 레이저는 치료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간종은 깊게 있는 이제 한간종 세포를 치료를 해야 하는데, 수술도 안 되고 박피성은 흉터의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인제 저는 고주파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고주파를 하면 장점은 겉에 피부에 흉터를 거의 남기지 않고 아래쪽에 있는 이제 한간종을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앞서 제가 보여 드렸던 네 가지 질환과는 쪼끔 다르게 다른 질환들보다는 좀 재발이 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넓은 한간종을 이제 고주파로, 비박피성의 고주파로 치료하는 건 굉장히 좋은 치료 옵션이기는 하지만, 치료를 하고도 나이스하긴 하지만 또 재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관리를 하시면서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고주파의 장점은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제 피부를 박피하는 건 반복적으로 하면은 계속 피부를 벗겨내는 거기 때문에 흉터의 가능성이 높고, 또 수술적인 치료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 할 수 없잖아요. 우리 피부 조직을 계속 잘라내는 경우에는 계속 피부에 변형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피부 안쪽에 넓게 퍼져 있는 한간종을 고주파로 녹이면서 일종의 관리 차원에서의 시술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우리가 흉터의 가능성도 낮추고 또 이제 치료의 부담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질환은 한관종, 땀샘 유래의 양성 피부 종양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한관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얼굴의 눈 밑, 눈꺼풀, 눈 안쪽에도 흔하지만 이마, 관자놀이,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전신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계절의 변이가 있기 때문에 여름에 심해지고 겨울에 호전이 되며, 다른 비립종이나 편평사마귀, 피지샘 증식증, 좁쌀여드름과는 굉장히 차이 나는 경과와 저희 육안으로 보이는 임상 소견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치료 전후에 이제 좀 치료가 반응은 있지만 재발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박피성 치료로 고주파로 꾸준히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심미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5가지 좀 비교적 제 주변에서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좀 흔한 피부 질환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굉장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마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질문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우리 플린 님이 주셨던 질문부터 해 볼게요. "성인이 된 후에 큰 여드름은 크게 없는데 모공이 넓어지고 붉습니다. 피지 조절제로 치료하면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평소에 모공 치료를 많이 하는데 일단은 피지 조절제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모공이 넓어지는 원인이 이제 피지 분비가 많다고 모공이 넓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제 모공이 넓어지는 원인이 피지 분비가 많아서 넓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피지가 나오는 모공 자체에 털이 꽉 끼는 경우도 있고요. 또 모공을 원래는 이제 피부 주변에 콜라겐이 꽉꽉 이렇게 받쳐주는 형태인데 콜라겐이 빠지면서 모공이 심해지는, 축 처지는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모공처럼 보이는 여드름 흉터, 아이스픽 흉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붉다라는 느낌에 약간 홍조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피지 조절제로 치료하면 일부의 모공은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원인으로 모공이 넓어진 거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범한 시청자님이 "선생님, 저 양치하다가 가끔 피가 나는데 이것도 정맥코 때문에 그럴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실은 이제 양치질을 하다가 잇몸이 다쳐서 피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정맥코라고 하신다면 아까 인제 제가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명확한 병변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푸른 보라색의 덩어리가 있고 거기서부터 피가 난다고 생각하셔야 하고, 그 외에 다른 원인으로 피가 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감별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맥코면 푸른 병변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은 마음 편한 하루님의 질문입니다. 잠시만요. "얼굴에 자꾸 좁쌀 여드름이 나고 뾰족뾰족 나서 너무 스트레스예요. 특히 입 주변에도 여드름이 나는데 30대 중반입니다. 이런 거는 짜주면 되나요? 항생제 처방받아서 2주 먹으면 좀 나아지는데 매번 먹어야 하는지. 근데 좁쌀이는 안 없어지고 뾰족뾰족 하얗게 계속 얼굴에 나요." 제가 볼 때는 입주위 피부염이나 홍조 피부염일 확률이 굉장히 큰데요.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시고, 저희가 인제 환자분들이 이제 입 주변에 트러블이 나거나 아니면 뭔가 하얀 것들이 나면은 다 여드름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여드름이 아니라 홍조 피부염의 스펙트럼이나 또는 이제 입주위 피부염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항생제가 물론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질환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중요하니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이게 정말 좁쌀 여드름인지, 아니면 이 농포나 어떤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다른 입주위 피부염이나 주사라는 피부염인지 확인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하면 김치 치즈 피자님의 질문인데요. "저 입술에 각질이 너무 심해서 각질이나 피질인 줄 알고 긁어냈는데 이렇게 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실은 입술의 각질은 실은 탈락을 하는 게 정상이기는 한데요. 입술의 각질을 요즘에 이제 스크럽제도 많고, 뭐 이렇게 미용용품 파는 데 보면은 스크럽제도 많고 밤에 잘 때 이렇게 바르고 주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입술의 각질을 어 뜬 부분만 뜯어내는 건 괜찮은데, 뜯어낸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탈락되지 않아도 되는 각질이 떨어지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각질이 다시 탈락되려면 한 달의 시간이 각질이 탈락이 되고 피부가 회복이 되려면 한 달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스크럽제를 무리하게 쓰거나 뜯어내는 경우면 피가 나고 정상적인 떨어지지
않아도 되는 피부가 벗겨내지는 상황이라서 아마 2 차적인 세균 감염이 되거나 아마 엄청 따가우실 거예요. 그래서 절대 각질을 뜯어내는 건 비추천하고, 만약에 각질이 뜬다고 하면은 바세린이나 립밤 같은 걸로 이제 자연히 탈락시키거나, 아니면 각질이 뜬 부분만 이제 우리 손톱깎이나 우리 이제 커팅 아주 얇은 가위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이렇게 뜯어내시는 게 훨씬 이롭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 여드름 압출하고 동그란 구멍이 있고 길다란 세마개띠 같은 걸 압출기를 사셨다는 것 같고요. 피부과에서도 여드름을 짤 때 이런 걸 쓰는 것 같아서 집에서 해 보니까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쓰는 거 맞을까요? 꾹 누르면 썼어요. 실은 여드름 압출기는 저도 시도를 많이 하는데 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우리가,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 야구 선수를 얘기를 드리거든요. 우리 야구 선수가 그 야구를 잘 치잖아요. 근데 타율이 100%인 야구 선수가 없잖아요. 타율이 뭐 0.3, 0.4 이렇게 10개 중에 3-4개 치는 거 잘 친다고 하는 것처럼, 얼굴에 있는 여드름을 방향을 잘 맞춰서 압출을 쫙 깔끔하게 하는 수 있는 피부과 전문의도 생각보다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분명 10 중에 3-4 번은 성공하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인제 미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너무 꾹 하면은 정상적인 피부도 파이거나 아니면 피부가 벗겨지실 거예요. 그래서 저라면 세게 꾹 누르지 말고 젠틀하게 살살 누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무리하게 하시는 거는 전문의 입장에서도 좀 비추천한다. 저도 잘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긍정 상객님이시고, 저희 어머니가 60대 초반이신데 얼굴에 이 기미가 생긴 것 같아요. 피부과에 가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시술을 받아야 하는지, 치료비를 냈을 때 효과적인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하시는데, 60대 초반 기미 얼룩덜룩한 피부는 어떤 걸 추천하시냐. 사실은 이제 60대 초반이신 분들은 이제 폐경 후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실은 더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60대 초반에 오시는 분들이 기미가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기미는 많이 사라지고 기미 잡티나 흑자 아니면 검버섯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진단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정말 기미가 여전히 많으신지, 아니면 기미는 많이 없는데 검버섯, 흑자, 잡티 위주로 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고, 이 두 가지를 크게 나누는 이유는 기미는 업앤다운이 있고 다양한 치료 전략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흑자나 검버섯, 잡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단기간 내에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확률로 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술이라기보다는 진단에 따라서 갈릴 것 같고요. 만약에 기미라고 한다면 조금 더 다양한 여러 관점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이아 님인데, 입술을 자주 깨물고 입안에 말아 넣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인지 최근에 부어오르고 입살이 트는 느낌입니다. 이게 고쳐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실은 입술을 자주 깨물고 입안에 말아 넣는 버릇은 실은 고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도 피부라고 생각을 꼭 하셔야 하고, 이렇게 자주 깨물고 입술을 말아 넣으시면 언젠가 입술이 굉장히 큰 습진이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습진이 한번 생기시면 만성적으로 생기는 경우에 굉장히 피부과에 가실 확률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만성 입술 습진이 많거든요. 그래서 입술을 의식적으로 낮에는 절대 깨물지 않고 입안을 말아 넣는 버릇을 하지 않으시도록 노력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오늘도 출근 중에 분이신데, 시술 후에 화장품, 선크림을 잘못 발라서 망치는 경우도 있나요? 화장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시술 후에는 화장은 한 1-2 주는 조심하시는 게 좋고, 선크림도 저는 쓰는 걸 추천을 드리지만 평소에 쓰시던 선크림이면 괜찮다. 그런데 어떤 화장품인지는 모르지만 뭐 각질 제거, 스크럽 같은 거는 피하시고, 메이크업은 1-2주 정도는 일반적인 시술이면 피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생각 많은 밤 님이신데요. 피부가 좋으시네요. 비타민 C, 레티놀은 좋다는데 집에서 사서 바르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발랐겠는데 따갑기도 하는데 괜찮을까요? 실은 최근에도 레티놀 화장품을 직구하셔서 저희 피부과 병원에 오신 분이 있었는데, 실은 레티놀이나 비타민 C는
교과서적으로는 미백과 색소 개선에 굉장히 뭐 도움이 된다. 굉장히는 아니지만 도움이 된다라는 개선제는 맞는데 저는 피부 타입을 잘 가려서 바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저희가 약도 잘 먹으면 약이고 같은 약이라도 잘 못 먹으면 독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민감한 피부인데 좀 무조건 비타민 C가 좋다, 레티놀이 좋다고 해서 장점만 보시고 쓰는 거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따가움이 있다고 하면 저는 중단하시고 다시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 조금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드름 후에 이제 PI, 포스트 인플라메이터리 에디세마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색소 침착, PIH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 정도 햇빛을 덜 보면 거의 없어지나요? 그리고 수술해서 7일 정도 못 씻을 때 어떡하죠? 여드름 날까 무서워요라고 하시는데요. 일단은 3년 정도 지나시면 보통은 색소 침착이나 홍반은 거의 다 사라지고 3 년보다도 한 1년 이내면 거의 사라지는데 개인차는 좀 있는 것 같고요. 수술하고 못 씻을 때 여드름이 날 수 있지만 그래도 수술하고 관리를 잘 못해서 물이 들어가서 1차 세균 감염이 되는 게 오히려 더 큰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수술인지는 모르겠지만 "얼굴을 잘 못 씻는다."라고 하면은 씻을 수 있는 부위만 안전하게 좀 도움을 받으시거나 조심히 씻으시고 설령 1 주일 잘 못 씻어도 그때 생기는 여드름은 금방 좋아진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랑 세 번째 사연이 저 같은데 입술에 알갱이가 생기는데 두 개가 같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지샘 증식증도 얼마든지 흔하고요. 여드름 피부가 아니어도 흔하고요. 입술에 생기는 알갱이 포다이스만도 굉장히 흔합니다. 자, 다음은 이준원 님이신데요. 코에 저런 울룩불룩한 흉터가 안 생기려면 피지나 블랙헤드에 생겼을 때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실은 울룩불룩한 흉터가 생기는 분들은 이제 과도한 여드름이나 과도한 염증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블랙헤드나 피지 관리가 안 됐다고 부진성 흉터가 생기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피지나 블랙헤드가 생겼을 때 너무 무리하게 세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분이 말씀하셨던 압출기를 쓴다든가 이게 붉어질 정도로 피부가 파일 정도로 그런 것만 좀 피하시면 될 것 같고 가끔 뭐 블랙헤드 관리하거나 뭐 클렌징 오일로 쓰는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커피는 필수 님이시고 "선생님 구진성 흉터의 이름을 알게 되었는데 어 저도 뭐가 났을 때" 잠시만요. "선생님 구진성 흉터의 이름을 알게 되었는데 뭐가 났을 때 갔더니 피부과에 염증 주사만 놔 주셨는데 염증 주사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실은 염증 주사는 대표적으로 쓰는 거는 트리암시놀론이라고 하는 이제 국소 스테로이드 주사제인데 이 염증 주사는 이 스테로이드가 염증을 억제해 주는 기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급성 염증을 줄여 줄 수 있고 우리가 여드름을 뾰루지가 나면은 붉고 아프잖아요. 이게 인제 급성 염증의 증거거든요. 이 염증을 줄여 줄 수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쓰지만 또 이것 또한 농도와 횟수와 위치 그리고 주사 부위를 잘 생각해서 주사를 맞으셔야 한다라고 코멘트를 쪼끔 더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강 긍정 상쾌 님이신데 오른쪽 팔에 오돌토돌한 게 났는데 이게 왜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프지는 않고 만졌을 때 오돌토돌하게 느낌이고 측면 팔 겨드랑이 옆쪽이에요. 아마 이제 모공각화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인터넷에 모공각화증이라고 검색을 해 보세요. 모공각화증은 실은 정상 소견이고 우리 피부의 모공에 아주 얕거나 두꺼운 각질이 좀 생기는 것이고 일부 유전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타고난 건데요. 보통 보습제 잘 바르고 또 각질 연화제를 쓰면은 대부분 관리가 잘 되는 것 같고 모공각화증이 또 엄청 심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엄청 붉고 심하고 얼굴까지도 심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최근에도 이제 제 병원에서도 등 전체에 모공각화증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레이저를 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오돌토돌하게 양측으로 생긴 건 모공각화증이라고 하고 이거는 굉장히 흔하다. 그러기 때문에 보습제 잘 바르시고 억지로 각질 제거제로 긁어내지 마시고 각질 연화제 정도 바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꿀벌 님이신데요. "선생님 손톱에 검은 줄이 생겼다 사라지는데
또 생겼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는데 암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왜 검은 줄이 생겼다 사라질까요? 반복되는 거 암 검사를 해야 하는 걸까요?"라고 하시는데요. 이 이제 손톱이나 발톱에 생기는 선상, 세로의 인제 줄을 흑색 선조라고 하는데, 실은 인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이렇게 진료를 오시는 어 진료 항목인데, 이제 피부암 때문에, 흑색종 때문에 걱정을 하십니다. 근데 손톱에 검은 줄이 생기는 건 손톱의 끝에 이제 이게 베이스에 그 멜라닌 세포를 만드는 공장이 있거든요. 그 멜라닌 세포를 만드는 공장이 여러 요인 때문에 이제 세로로 색소가 생깁니다. 뭐 무좀이 있다든가, 아니면 내가 어떤 약을 먹었다든가, 기저질환이 있다든가, 뭐 갑상선 질환이 있다든가, 아니면 특별한 이유 없이 생기기도 하고, 또 뭐 점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제 검은 줄이 있었다 사라졌다를 반복할 수 있는데, 암인 경우에는 절대, 흑색종인 경우에는 절대 사라지지는 않고요. 그리고 인제 손발톱 흑색종인 경우에는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굉장히 빠르고 검은 줄이 주변으로 넓어질 뿐만 아니라 주변 피부로도 악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검은 줄이 생겼을 때 걱정이 되신다면 본인 이제 꿀벌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내가 2025년 10월 12월에 검은 줄의 색조와 두께가 이 정도였다라는 걸 기록을 해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한두 달 뒤에 연속적인 사진을 찍으셔서 혹시 변화가 있는지, 변화가 없다면 병원에서 괜찮다고 했으니 일단 안심을 하시되, 뭔가 변화가 있거나 두꺼워지거나 아니면 주변의 피부도 같이 변한다, 이렇게 하셨을 때는 다시 한번 근처에 있는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 가셔서 한번 진료를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생각보다 흔하지만 잘 모르는 피부 질환 5가지라는 질환으로, 주제로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제가 조금 그 라이브는 처음이라 좀 이렇게 정돈된 발표를 잘 했으면 좋았는데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질문도 전달해 주셔서 답변해 드렸고, 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또 다음 라이브에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